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술 통계 분석 중에서 수치형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크게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치형 자료일 때는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형 자료는 우리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균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평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평균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평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평균 이외에 평균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형 자료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퍼져 있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산포 변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수학 시간에 표준 편차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치형 자료를 정리하는 것, 그래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또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형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수치형 자료를 정리 요약할 때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값을 씁니다. 그죠? 이렇게 연속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처럼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하나의 값을 씁니다. 그 하나의 값이 대표값을 쓰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중심 위치와 산포 경향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심 위치. 중심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연속적인 값들이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느냐 또는 어디에 값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를 나타내 주게 되겠죠. 자, 그때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게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 말고 우리가 중앙값, 최빈값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술 평균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체해서 중앙값, 최빈값도 쓸 수가 있는데, 중앙값, 최빈값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하평균, 조합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게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심 위치만 갖고는 데이터의 분포, 즉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수치형 자료는 중심 위치와 더불어서 자료가 중심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우리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편차를 쓰게 되는데요. 왜 표준 편차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쓰는 표준 편차를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입니다. 평균은 균등하게 나누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누다. 자, 똑같이 나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중심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중심 위치이기 때문에 자료의 가장 무게 중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자료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균등하게 나눠주는 특징이 있는데, 균등하게 나누면 그 값이 중심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양쪽으로 균등하게 보여져 있는 그 무게중심의 역할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모든 학생들의 국어 점수, 모든 값들을 일일이 다 나눠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몇 점대가 몇 명, 몇 점대가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수치형 자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국어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 민이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균등하게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무게가 53kg부터 해서 쭉 해서 57kg까지 한 10명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55kg이 평균이 될 거예요. 평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평등은 균등하게 맞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 있는 남은 값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자르는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이 이렇게 옮겨지면 모두 다 공평하게 맞춰집니다. 균등하게 맞춰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평균, 균등하게 모든 데이터 값들을 똑같이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적 개념으로 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할 때, 바깥을 낼 때나 이렇게 할 때 n분의 1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 균등하게 나눈다. 또 평균을 평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값들을 하나씩 다 더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10개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주지만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나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시그마라는 공식을 쓰게 됩니다. 시그마라는 공식의 의미는 다 더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하면 다 더해주라는 기호예요. 이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주고 n분의 1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균등하게 나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55kg 이렇게 나눠지죠. 모든 값들을 다 균등하게 평평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균등하게 나누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 또는 무게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중심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평균을 하게 되면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55kg 몸무게가 4명이 있었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따르게 보면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사람이 54kg가 2명, 53kg가 1명, 그 다음에 56kg가 2명, 57kg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자료, 이쪽 자료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자료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자료를 다 더해주면 0이 납니다. 그죠? 여기 보면 55kg 4명은 평균이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없죠. 54kg인 사람들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평균입니다. 평균 55kg 평균이라고 우리가 구해졌죠. 균등하게 다 맞춰 놓으니까 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다 빼주면 그 빼준 값들을 다 더해주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평균은 뭐라 그랬죠? 가운데 값이라 그랬습니다. 무게중심, 가장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평균은 어떤 의미를 갖냐? 모든 데이터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다 빼주면 0이 되는 지점이 또 평균이 됩니다. 만약에 다 빼줬는데 0이 안 되면 왼쪽 값, 오른쪽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다 더해줬는데 0이 안 되면 평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이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죠? 모든 값들은 평균은 항상 가운데 값, 무게중심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0이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으로부터 모든 데이터 값들을 다 빼줬을 때 0이 돼야 되고 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게중심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무게중심을 갖게 되면 무게중심에 있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을 구해주면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게 평균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그렇게 나눠주면 대부분 다 가장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게 되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데이터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은 전체 자료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표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무게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 값이 되고 가운데 값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술 평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골고루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으면 좋은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특별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값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는 값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죠. 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이 숫자적으로는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값이 4.7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값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술 평균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술 평균만 쓰지 않고 중앙값, 최빈값 또는 절사평균 이런 걸로 보완해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표준 편차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중앙값을 한번 볼까요? 중앙값은 모든 크기를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도 1번부터 제일 마지막 끝번까지 쭉 나열을 해서 가운데 있는 두 개 값을 정하고요. 홀수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중앙값이 되고요.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이 두 개를 n분의 1로, 2분의 1로 나눠주면 이렇게 중앙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평균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만 평균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완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자료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값이 가장 많은 구간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보시면 55kg이 가장 4명이라서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5kg이 가장 많다. 그래서 55kg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실수일 때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그걸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 패키지들에 보면 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빈값이라는 거는 그 분포가 가장 많은 지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만약에 우리가 평균이 제일 많고 중앙값하고 최빈값들이 평균보다 좀 큰 방향에 있으면 이런 분포가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오른쪽이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데이터들이 평균보다 좀 많이 위치해져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값을 지칭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잘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보다 작으면 이런 값들이 데이터 평균보다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스퀘어니스, 외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많이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 외도라는 값도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평균으로부터 평균, 중앙값, 최빈값들이 거의 유사하게, 거의 같은 지점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잘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많이 크거나 작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들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치가 있을 때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트림드 민 해서 트림이라는 게 이제 절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단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 중에 일정 부분을 제외해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심판의 점수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빼고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8명만 빼고, 그러니까 2명을 빼고 8명만 계산해 주거나 보통 이제 심사위원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절단 평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영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14년도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했는데 전체 의원 신고 재산이 97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500억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4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을 여기에 포함시키니까 전체 데이터에 포함시켜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예를 들자면 전체 평균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4명이 있어서 평균이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97억까지. 근데 실제로는 요 4사람만 그런 거고요. 요 4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 제거해주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평하게 우리가 있는 재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단 평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극단 평균 트림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이 가장 많이 쓰는데 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중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중치를 준다 이런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제가 성적을 줄 때도 중간고사 몇 퍼센트, 기말고사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비중이 더 높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A라는 사람은 중간고사를 잘 보고 B라는 사람은 기말고사를 잘 봤을 때 실제로 여기 가중치를 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30 곱하기 95점, 30%의 95점, 여기는 80%의 70점을 해주면 전체 평균은, 가중치를 준 평균은 84.5가 되겠죠. 여기는 가중치를 준 평균이 90.5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평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산술평균 다 더해서 n분의 1 하는 것도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중요한 변수에 우리가 가중치를 줘서 분석하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을 분석해 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반이 3반이 있습니다. A반, B반, C반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10명 수강생의 평균이 60점, 50명 수강생은 평균이 70점, 40명 수강생은 평균이 80점이라고 했을 때 A반, B반, C반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경영 통계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 이 1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100명일 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전체 평균을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반반, 각각의 분반을 통합해서.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반평균, 각각의 반평균에서 3분의 1 해서 70점 이렇게 해주는 게 산술평균인데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강생의 비율이 틀려지죠. 그럴 때는 이 수강생의 비율을 가중치로 줘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명 곱하기 60점 곱해준 다음에 전체를 다 100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하면 1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전체 평균은 73점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가중평균을 얘기합니다. 가중평균은 각각의 이렇게 분반한 것들을 통합해서 평균 내고 싶을 때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우리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값은 다 더해주는 게 아니고요. 산술은 다 더하기 평균입니다. 근데 기하평균은 곱의 형태로 변하는 비율이에요. 보통은 퍼센트라든가
또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냅니다. 주로 물가 상승률, 인구 변동률, 그 다음에 가장 또 경영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평균 성장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수학적 대칭 관계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나타내 줄 때 자, 2010년도에 635만 원에서 2011년도에 998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요만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약 57% 증가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증가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증가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26.8%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증가율은 0.578, 0.268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얘를 산술 평균을 내보면 0.394가 나와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해서 4분의 1 해주면 요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비율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635분의 998. 그 다음 연도는 998분의 1265. 그래서 요거의 비율이 57% 증가한 거고요. 요 비율이 2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가 아니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해서 총 4번 곱해줬을 때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평균의 의미는 매년 똑같이 얼마나 바꿔줬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635에서 증가율이 0.389만큼 증가하면 여기서 요만큼 증가하면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은 다 무시하고요. 여기서 이만큼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매년 0.389%만큼씩 요걸 기준으로 해서 38%,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38%,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38%, 마지막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똑같이 0.380, 38.9%만큼 똑같이 매년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635만 원에서 2363만 원까지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평균의 의미죠. 자,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고 이렇게 비율처럼 증가율처럼 이렇게 퍼센테이지 매번 몇 퍼센트씩 해주면 곱하기 형식으로 우리가 평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곱해주고 곱해주는데 이 곱해주는 게 그 다음 연도에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고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해서 지워주면 우리 수학에서 지워줄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연도 마지막 연도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보시면 4루트라는 게 들어가요. 이 4루트라는 거가 들어가는데 루트 4만큼 해주면 얘가 전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루트 4라는 게 왜 그런지 수학적 대칭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표준 편차 구할 때도 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학에서는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더하기의 대칭은 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입니다. 그럼 5가 나오죠. 그럼 5에서 원래 3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냐면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자, 더하기 2만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2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의 대칭 관계는 빼기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의 대칭 관계는 나누기입니다. 자, 3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6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을 원래대로 3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뭐냐면 회복되는 겁니다. 더했을 때 그대로 빼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곱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곱하기하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여러분들이 자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승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 더하기 3
요거는 우리가 곱하기로 하면 3 곱하기 2가 됩니다. 3을 2번 더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더하기를 2번 해주면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3을 똑같이 3번 곱해주면 2의 자승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또 있어요. 이해되시죠? 더하기를 똑같은 걸 2번 더해주면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3을 똑같이 2번 곱해주면, 자기를 2번 곱해주면 승이 됩니다. 즉, 더하기를 2번 해주면 곱하기가 되고, 이 곱하기를 2번 해주면 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3번 더해줬죠?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3을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3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3번 곱해줘라, 곱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 그러면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되셨죠? 승, 2승, 3승, 4승. 4승이면 자기를 곱하기 총 4번 곱해주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의 반대가 나누기잖아요. 자, 그런데 곱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승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지수와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3 곱하기 2승을 해주면 3을 2번 곱해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곱하기를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곱해줬으니까 2분의 1로 해줘라. 2분의 1이라는 게 나눗셈의 의미죠. 나눗셈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리긴 한데 이렇게 역수로 찾아줍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루트라고 합니다.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루트 2 제곱근, 제곱이라고 하는데 루트 2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9를 뭐 곱하기 뭐 하면 2번 곱해주면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해주면 9가 나오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3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3의 2승을 루트 2로 해주면 다시 3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스퀘어라고 영어로 표시해 줍니다. 스퀘어 또는 자승 해주면 루트 2로 해주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3을 3승 해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기를 3번 곱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는 3분의 1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루트 3이 되는 거죠. 세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7이 나오려면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그러니까 3번을 똑같이 곱해주면 3이 나오느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3이 되죠. 똑같이.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자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루트가 역의 관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역의 관계, 대칭 관계.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 대칭 관계. 더하기를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면 빼기고요. 곱하기는 나누기. 지수는 제곱근과 같은 대칭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제곱근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얘를 2번 곱해주면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나눌 때 이렇게 제곱근 해주면 무슨 말이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값이 요만큼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제곱근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제곱근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세제곱을 이렇게 똑같은 말로 0.389만큼 3번 이렇게 증가율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원래대로 가려 그러면 루트 4번 곱해줬으니까 4번 4제곱으로 루트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하나, 둘, 셋, 4번 했다. 그러면 루트 4. 만약에 3번 했다 그러면 루트 3. 2번 했다 그러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해주면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평균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평균은 속도 등과 같이 여러 단위가 결합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인데 가는데 시속 400km로 갔습니다. 그러면 1시간 걸렸네요. 자, 오는 데는 시속 100km로 왔습니다. 그러면 4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러면 총 5시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 평균 시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400km를 가고요. 그 다음에 100km로 가고 해서 요 식에 의하면 요렇게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나누기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2번이 되겠죠. 왕복이니까. 자, 그러면 요런 걸 해주면은 400으로 통화시켜주면 400km 더하기 5시간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5분의 800.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식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요렇게 시속을 물어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어 있습니다. 시속이면. 그래서 시간하고 거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거리는 거리대로 다 더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0km를 왕복했으니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800km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따지면 시속 400km로 갔으니까 우리가 400km로 가는데 1시간이 걸렸고요. 100km로 400km를 왔으니까 4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5시간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따로 거리를 별도로 계산을 해줘서 나누기 해주면 전체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400km로 1시간에 오고 4번 4시간에 왔는데 5시간을 똑같이 온다 그러면 똑같이 왕복 800km를 160km씩 똑같이 오면 총 5시간에 걸쳐서 올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평균의 의미죠. 그죠? 자, 조합 평균은 지금처럼 단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저 킬로미터하고 시간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